그래프 자료의 분석과 작성,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를 보도록 할게요. 스텝 3. 자, 우선은 스텝 3 같은 경우는 자료가 꽤 많이 주어져 있는 형태네요.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귀농, 귀촌, 귀어한 인구 통계 및 성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자료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표랑 귀농, 귀촌, 귀여인 통계. 그래서 가구 수, 그다음에 귀농, 귀촌, 귀여인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귀농, 귀촌, 귀여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얘기고 플러스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 귀여인 성별 및 연령대의 비율이 있고 귀농, 그 다음에 귀촌, 귀여가 여성, 남성, 그 다음에 3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에서 또 나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1번부터 보죠.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귀농, 귀천, 귀여 중 2021년 대비 2022년에 가구 수가 증가한 부문에 2021년 가구 수는 약 906가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2022년도 얘기거든요. 그죠? 2022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가구 수가 증가한 부분이에요. 그 어디예요? 귀어죠. 그죠? 귀어입니다. 귀어만 지금 가구 수가 증가했고 귀농과 귀천은 전년 대비 가구 수가 감소했어요. 맞죠? 그 다음 2021년 가구 수는 약 906가구이다 그랬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겁니다. 21년도가 있고요. 몰라요. 그 다음에 2022년도가 있어요. 근데 이때 가구 수는 알아요. 얼마냐면은 917가구입니다. 917가구. 이게 지금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1.2%가 증가한 거예요. 맞죠? 1.2%가 증가해서 917이 됐어요. 근데 1.2%가 증가했다는 것은 1.012배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917을 1.01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x값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는 906가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를 나누지 말고 906에 1.2%를 구하는 거예요. 1%면은 9.06이죠. 맞죠? 그 다음에 0.2%는 1%의 10%, 0.906 그거의 2배잖아요. 단순하게 자 그렇다면 1.8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점점. 계산해 보면 얘가 대충 11명 정도가 나와요. 그럼 맞잖아요. 다시 이거를 구하지 마시고 906가구라고 했으니까 906가구에 1.2% 증가하면 917이 되는지 보라고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전년 대비 2022년 가구 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문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차이는 35.2%포인트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감소율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죠? 감소율, 가구 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귀농이죠, 귀농. 귀농에서 둘의 차가 35.2가 아니라 37.2%포인트입니다. 바로 끝나네요. 자, 2번이 답이고요. 3번. 30대 이하 귀농인 수는 60대 기촌인 수보다 약 48,237명 많다. 자, 4만 적다. 죄송합니다. 적다. 이거 어려운데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숫자를 따져봐야 돼요. 맞죠? 숫자를 따져봐야 되는데 30대 이하의 귀농을 봐야 됩니다. 30대 이하의 귀농. 30대 이하가 11.3%. 그 다음 60대가 28.2%죠. 맞죠? 됐죠? 자, 그러면은 적다라고 했어요. 적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그 귀농, 귀촌, 귀어인 중에서 귀촌이 지금 얼마예요? 아 30대. 아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해봐야죠. 그렇죠? 이게 계산이 답은 이미 나왔지만 사실은 실전에서는 계산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답은 나왔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30대 이하의 귀농인 것부터 봅시다.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멈칫했던 게 이게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으로 똑같은 부분에서 따졌다면은 사실은 비율 간 차를 구한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농과 귀촌 이 따로 나눴기 때문에 둘 다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0대 이하인 귀농인 수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귀농이 12,000 자, 12,055죠. 이거에 지금 몇 프로예요? 귀농이 11.3%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촌 60대 귀촌입니다. 귀촌이면은 10.5%죠. 328. 328이 아니죠. 472 474 472 474 이거에 10.5% 이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얘기예요. 맞죠? 자,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하지 말라고 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결과가 더 재밌습니다.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과가 4만 명, 뭐, 차이가 4만 명 이상이다도 아니고, 5만 명 이하이다도 아니고, 48,247이에요. 맞죠? 매우 정확한 값이죠. 매우 정확한 값. 이렇게 매우 정확한 것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48,247이 아니라 48,239였으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한 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한 값은 둘 중에 하나다. 맞거나 틀리거나. 근데 이 틀리는 게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큰 차이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틀릴 것 같으면 48,245여서 틀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틀릴 거면 47,000 얼마, 49,000 얼마, 5만 얼마, 44,000 얼마 이렇게 차이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산수죠. 산수.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귀농, 귀촌, 귀어에서 각각 연령대별 가장 낮은 비율의 총합이 17.2%다. 뭐 이거는 확인입니다. 확인. 가장 낮은 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 70대 이상을 따지면 되죠. 그래서 6.4, 6.3, 4.5 더하면 되겠네요. 더해 보면은 네, 17.2% 나옵니다. 그다음에 5번. 가구당 가구 원수는 귀어보다 귀농이 많다. 이것도 좀 촘촘해 보이는데 볼게요. 발을 담궜으면 해야죠. 자, 보시면 일단은 가구당 가구 원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귀어 같은 경우는 917분의 1285죠. 맞죠? 1285. 그 다음에 귀농은 11,961 분의 17,856 이런 걸 딱 보면 이건 어림산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림산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쯤이겠다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기준이 된 숫자 뭐가 있다고 그랬죠? 10. 10이라는 게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10% 0.1일 수도 있어요. 10, 15. 그죠? 그 다음에 뭐 0.15, 1.5, 2.5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숫자들의 기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얘를 보세요. 얘를 보시면 얘가 약 12,000이란 말이에요. 12,000. 요 위에가 약 18,000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얼추 1.5란 얘기예요. 얼추. 맞죠? 그러면 얘를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좀 더 보기 쉬웠으니까. 얘를 봤을 때 얘가 1.5가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거의 절반이 한 46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917에다가 460을 더하게 되면 얘보다 한참 커요. 그죠? 이거보다 100 정도 더 커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1.5보다는 한참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얼렁뚱땅 아니? 얼렁뚱땅이 아니라 원래 자료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센스의 영역이긴 하지만 항상 기준이 되는 이런 숫자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5보다는 작아요. 한 1.4 정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좀 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단순히 그냥 결과가 딱 떨어지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의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점그래프라고 해요. 점그래프. 점그래프는 다른 말로 상관도라고 합니다. 점그래프. 상관도. 상관도라고 누가 하냐면 제가 해요. 제가 합니다. 왜냐면은 점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성 지수와 영향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발생 가능성 지수 비율이에요. 여기가 이제 영향도 지수예요. 이게 영향도네요. 영향도. 그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이사항이 가로와 세로가 모두 단위가 뭐라고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숫자가 커지는 이 칸과 칸 사이의 양이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칸당 0.1로 보시면 돼요. 똑같죠? 맞죠? 이렇게 상관도가 나와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형태를 봐야 되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양의 상관관계. 됐죠? 그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이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료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무관이라고 합니다. 무관.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좌표가 모두 써 있지는 않지만 좌표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좌표.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는 대각선의 중요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얘네 둘은 중요하다는 거죠. 대각선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건 이제 기울기가 1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는 의미가 없어요. 대각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점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냐 물어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물어보는 것은 단위 그 칸마다 크기가 똑같냐. 똑같아요 일단. 근데 요거는 안 똑같은 것도 있어요. 똑같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면 대각선을 그라고 해요. 일단은 그라고 해요. 그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울기가 1이게 거야 돼요. 왜냐면 이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하고 칸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면은 얘가 더 큰 거고 이쪽이면 얘가 더 큰 거예요. 이런 비교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형태도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대각선 형태도. 자, 됐습니다. 대각선을 긋는데 그림이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발생 가능성 지수는 4.5까지 있는데 영향도가 4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 기울기가 일단 1이 되게 하나 거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 끝점을 연결해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 끝점 연결해 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문제 내는 사람이 이런 걸 또 트릭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각선을 양 끝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포인트가 보입니다. 포인트가 출제자의 포인트가 자, 두 개를 걷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전체 평균이 보여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 지수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도에 대한 것도 전체 평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전체 평균보다 큰 거, 뭐 둘 다 큰 거, 둘 다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일반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어요. 그리고 서 이제 경제적 리스크부터 기술적 리스크까지 각각의 항목당 이름이 써 있긴 하지만 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호 또는
도형의 모양으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모든 환경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의 B는 1 이상이다. A 대비 B면 A분의 B예요. A분의 B입니다. 즉 발생 가능성 지수가 분모, 영향도가 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각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대각선을 그어야 된다니까요. 그어야 돼요. 긋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어도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으세요. 왜냐면은 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됐죠? 기계적으로 긋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됐죠? 기계적으로. 자, 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따라 그으라고 그랬죠? 이건 흔히 긋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긋기도 하거든요. 양쪽 끝으로. 근데 보시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환경적 리스크 이러면은 네모 박스로 들어가는 건데 이 네모 박스가 요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정말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죠? 어디 써야 된다고요? 여기 써야 된다고요. 여기 써야 되는데 요 선보다는 위에 있지만 요 선보다는 밑에 있어요.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맞죠? 자, 사이에 있다. 그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1보다 작아요. 1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은 나왔습니다.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는 대량 살상 무기다. 사실 이것도 그래프 1차 함수의 형태로 이 문제를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그냥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눈에 띄죠. 여기 있잖아 혼자서. 보통 문제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하더라도 양의 상관관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큰 특징이 없어요. 큰 특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튀는 애들이 있어요. 튀는 애들이 이렇게 튀는 애들이 보통 선택지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보여요 지금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인데 대량살상 무기 혼자서 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발생 가능성 지수는 꼴등, 영향도는 1등 이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대량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대략의 값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괜찮고요. 대량살상 무기가 워낙에 튑니다. 영향도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 지수는 가장 작고 그러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3번 에너지 가격 충격의 영향도 대비 발생 가능성 지수의 비는 1 이하다. 이번에는 영향도가 분모예요. 영향도가 분모고 발생 가능성 지수가 분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 봤어요? 발생 가능성 지수가 이쪽에 있죠. 그렇죠? 영향도 분의 발생 가능성 지수가 1 이하라는 얘기는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는 1 이상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맞는 거잖아요. 맞죠? 됐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 전체 평균 이하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는 영향도나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 전체 평균 이상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보다 많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거놓고서 위에 있는 것과 이거 비교하는 거죠. 확인입니다. 확인. 4번도 맞는 내용이고 5번 모든 환경적 리스크는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가 각각 전체 평균 이상이다. 환경적 리스크 네모 박스는 자 모두 위에 있네요. 자 모두 다 걷을 때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진작에 나오긴 했지만 요 상관도 점그래프는 유의미한 자료니까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9번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은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래프는 왜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됐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원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원 꽤나 그려봤는데 이게 원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요. 잘. 어딘가는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 그리려고 할수록 더 안 돼요. 됐죠? 열심히 그리려고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린다면 얼마든지 왜곡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프로그램이 그리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컴퓨터가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왜곡이 됐다. 즉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이 잘못됐다.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의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됐죠? 그런 경우 전 본 적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총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동심원의 경우는 일부만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자, 이게 중심이 똑같으면 이렇게 동심원이 되는 거예요. 동심원이라는 게 중심이 같은 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영역의 크기만으로도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 왜곡이 안 된다. 됐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2번을 좀 보셔야겠네요. 예를 들어 A47,0은 A 사업의 예산이 자치행정 분야 예산의 47%임을 나타내고 D1 사업의 예산은 3억 원이다. 자, D1 예산의 경우는 3억 원이다라는 게 뭐냐면 D1은 뭐예요? 총 예산 135억에 도시안전 19%, 그 안에 D사업 51%, 그 안에 D1 사업 23%. 이걸 다 계산하면 3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간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가볼게요. 교육 분야 예산은 13억 원 이상이다. 135억에 9%예요. 그죠? 9%면은 0.9를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10%에 1%를 빼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10억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억이 넘긴 하지만 13억이 될 수는 없다. 12.15입니다. 맞죠? 12.15. 그렇기 때문에 13억은 안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C사업의 예산은 D사업 예산보다 적다. C사업의 예산은 42%에 19%. 이거죠? 정확하게는 0.42 곱하기 0.19 이거예요. 원래는 백분율이니까. 그리고 D사업 같은 경우는 19에 51%죠. 근데 어차피 대소관계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D하고 C를 보시게 되면은 눈에 많이 띄지는 않지만 D가 C보다 커요. 맞죠? 제가 그래프는 왜곡되게 못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D가 조금 큽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커요. 자, 그걸 가지고 D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에 띄게 돼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니은은 그래서 C가 D보다 적다 맞죠? 디귿 경제복지 분야의 예산은 B사업과 C사업 예산보다 많다. 경제복지가 얼마예요? 30%고요. C사업하고 B사업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은 계속 강조하지만 왜곡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총 예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동심원 하나 또 있고요. 동심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이 상황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총 예산 좀 파악하기 쉽게 경제복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복지가 좀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냐면 이쯤이라 합시다. 이쯤. 이렇게 이쯤. 이게 경제복지예요. 그죠? 3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이에요. 자치행정. 몇 프로냐면은 42%예요. 맞죠? 그 다음에 C하고 B씨예요. B씨면 자 C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쯤. 그 다음에 B는 이쯤입니다. 이게 C고 이게 B예요. 그리고 이제 B가 34%. 그 다음에 얘가 19%. 그래서 요거 중에 누가 더 크냐고요.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그 아까는 C하고 D를 비교할 때는 사실 같이 있어요. D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맞죠? D가 이쪽에 있으니까 크기로 비교하면 되지만 얘하고 얘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이 다른 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물론 계산해도 되지만 눈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큰 거예요.
물론 계산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만 요거는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선을 연결해 보시면은 얘가 얘보다 더 커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안전 예산은 A2 사업 예산의 3배 이상이다. 도시안전이 19%고요. A2는 42%에 47%에 48%예요. 맞죠? 자, 조금씩 볼게요. 일단은 도시안전 19%, 요거와 그 다음에 자치행정 42에 그 다음에 47에 0.47이죠. 그 다음에 0.48이죠. 이거 둘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사실 얘도 쭉 땡겨가지고 와서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사실은. 쭉 땡겨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안전이 A2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눈에 띄게 커요. 눈에 띄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맞죠?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산이 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반보다 작고 반보다 작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의 반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4분의 42. 얘보다 얘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10.5죠. 10.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다. 이게 되는 거고 그냥 눈으로도 확인된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 뒤로 넘어가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11번은 다음은 A국의 2016에서 2021년 태양광 산업 분야의 투자액 및 투자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양광 산업 분야 투자액 및 투자 건수. 투자액은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고 투자 건수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투자액은 뭐 들쑥날쑥해요. 증감, 증감. 하지만 투자 건수는 증가만 하죠. 보통은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경우는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이고요. 근데 모두 다 증가해. 이러면 특이사항은 아닌데 증가하는 게 개중에 있다. 그럼 특이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액이 주축을 썼어요. 주축은 자 왼쪽에 있는 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건수가 보조축을 썼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2017에서 2021년 동안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가장 높아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증가율이 뭐예요? 물론 직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기준이긴 하지만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마이너스 직전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이제 증가량입니다. 증가량. 맞죠? 근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를 기울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울기. 그렇죠? 막대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난 게 증가율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정확하게는 이 기울기는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증가량이 크면 기울기가 커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죠. 70에서 250이 됐고 250에서 390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가 140 증가했단 말이죠. 이렇게 얼마 증가했어요? 180 증가했어요. 분자는 얘가 더 큰데 분모는 얘가 더 작다. 이렇게 가야죠. 이 논리로. 맞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적어도 20년은 아니에요. 일단 19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답 1번입니다. 2번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투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이 가장 낮다. 이것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왜 계산 안 하는 거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건수는 증가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즉 분모는 커지고만 있어요. 맞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분모는 커지고만 있다고요. 근데 분자는 2021년도가 60에서 63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으로 가장 작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분모는 가장 큰데 분자는 가장 작아.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3번 16년과 19년 투자 건수의 합은 2021년 투자 건수보다 작다. 이건 확인이고 다음 4번 투자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20년 확인이고 5번 투자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확인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사실 확인으로 보는 게 맞고요. 1번하고 2번 정도가 의미가 있었네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